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섹터 이야기, 항공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연휴 때도 해외 항공권은 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데 항공주들은 주가는 빵빵 오르질 않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 이야기하면 항공업계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승객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물동량 이런 거에 따른 부담들이 큰 모양이죠. 네, 여객 쪽은 지금 연휴라서 저도 해외 나가려도 녹록치 않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모멘텀이 나쁘지 않지만 화물 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은 이제 관세율이 이제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동량 감소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물동량 그러니까 이제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물품들이 예. 사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거쳐서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비중이 한 15% 정도 미주 노선에서 차지하기 네.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면세가 폐지되는 게 이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물동량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류는 항공이든 사실 해상화물이든 다들 이런 영향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해상 쪽도 해상 쪽도 커버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상 쪽도 그렇잖아요. 물류가 거기는 미국이 아예 중국 선박들 들어오면 입항료 수수료 부과한다 그러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전쟁들이 전 세계 물동량을 떨어뜨리면서 물류주는 전반적으로 부담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중국 물동량만 네. 생각을 한다면은. 네. 해상 쪽이 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날아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해운사들, 예를 들면 HML 같은 그런 컨테이너사들이 같은 경우 중국에서 기항을 해서 물건을 싣고 지금 한국도 거쳐가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 최종 기착지로 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사는 물건들, 저는 이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기 때문에 항공 화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해운으로 배로 많이 가겠죠. 가기 때문에. 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최근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거의 한 30% 이상, 이제 관세 부과 이전 대비,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대비 30% 정도 네.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로 하면 이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송 전반적으로 화물 쪽은 이제 사실 사이클상 되게 다운 사이클에 접어든 지 지난 여름 이후로는 계속 이제 하향 사이클을 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이런 관세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항공주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면 긍정적인 요인은 유가가 트럼프 집권하고서부터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서 하향 안정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항공사에서 유류비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건 긍정적인 요인인데 또 우리가 높은 달러 원 환율의 높은 환율은 또 상대적으로 부담입니다.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모양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중립입니까? 항상 고민이죠. 저도 20년 가까이 이상 이 섹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빠지면 항공주에 좋죠. 하지만 그렇죠. 꼭 그럴 때는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르면 그럼 좋으냐라고 항상 이제 질문하는데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유가가 왜 빠지냐를 일단 봐야겠죠. 일단은 유가가 빠지는 게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증산을 많이 했다거나 해서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가장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텐데 그렇죠. 사실
경기가 안 안 좋아서 좋으니까 유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경우가 예. 상당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유가 빠지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연간 뭐 4, 5천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경우 물동량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해외에 좀 덜 나가게 되면서 소위 큐가 줄고 그다음에 판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유류 할증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빠져주면서 그 효과가 좀 반감되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 이제 오르게 되면 또 유가 하락의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항공사들은 이제 이 임차료나 유류비 같은 것들 리스도 많죠. 네. 네,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달러로 내기 때문에 네. 원화로 표시되는 실적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화 부채가 많은 이제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무엇보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줄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아주 환율이 고점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난 몇 개월간 트렌드를 보면 1,400원 이제 이상일 때 여객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건 그렇죠. 다행이라고 네,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그 여객기 공급이 원활하진 않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는 아직 항공기가 특히 이런 성수기 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점 대비 좀 떨어졌다라는 점은 좀 다행인 점인 것 같고요. 여객 쪽은 그래서 여객 쪽도 여전히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지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화물 쪽이 네. 이 어떤 비용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제 탑라인에 표시되는 물동량이라든지 가격 측면이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은 없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4월 11일 날 실적 발표 빨리 했네요. 잠정 실적 보면 지난해 동기로 보면 매출액은 3.5%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19%가 줄었습니다. 제가 수치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네. 네. 결국은 이제 마진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요것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예. 네, 여기는 이제 일부 예.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그런 비용도 들어있으니까. 인수 이후에 이제 일부 그런 일회성 비용도 좀 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걸 포함하면 조금 그런 비용을 제외하면은 조금 한 1% 포인트 정도 마진이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비용 압력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환율 요소도 중요한 요인이고,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 같은 그런 고정비 부담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한항공이 그 정도면 뭐 LCC들은 정확하게 사실 실적 언제 발표했는지 체크 못했는데, 보통 이제 대형사 발표하면 일반 기업도 중소형주 좀 늦게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 LCC들은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LCC들 실적은 어떨까요? 예. 사실 예. 대한항공도 원래 이렇게 빨리 발표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예. 제 기억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네. 20년간. 빨리 했던 게 4월, 예를 들면 이제 분기 끝나고 한 달 정도 내외인데, 초에 발표해서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게 되는데, 네. 썩 뭐 이렇게 좋을 일은 없겠죠. 그렇겠죠. 예, 예. 일단 환율 이런 부분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객 위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쪽도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그 여객 수요의 어떤 둔화를 전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년 대비 실적이 좋기는 쉽지 않다.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LCC는 그 대부분 그 여객 쪽이 많기 때문에 화물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안타까운 뭐 제주항공 사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은 또
여러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 손실이나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항공주들 실적만 보게 되면 1분기도 그렇지만 뭐 2분기, 뭐 3분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2분기도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기대하기는 좀 어렵네요, 지금은. 일단은 네. 2분기는 비수기에 가깝기도 합니다. 물론 예. 이번 5월에 좀 연휴가 길어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전통적으로 1월보다는 좀 여객도 좀 슬로우다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 그렇다고 화물이 엄청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이렇게 환호할 그런 어떤 시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좀 기대감은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초기 합병과 관련 비용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개선되고 3분기부터는 누구나 아다시피 이제 좀 여객도 좀 살아나고 화물도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보다는 좀 더 기대할 여지가 네.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2분기 지루할 때가 사실 관심 있고 항공주에 대한 로직을 아시는 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죠 준다고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뭐 전 고점이 한 2만 5, 6천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2만 원대 와 있으니까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의 합병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뭐 주요국들의 합병 승인을 요즘 받아야 되니까요. 그 과정들을 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어쨌든 조원태 리더십이 뚝심 있게 이걸 해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들과 이제 합병됐을 때 시너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승인은 이제 절차는 완료됐다. 네. 이제 그 전제 조건인 예를 들면 화물 외곽의 완료라든지 이런 것 네. 전제 조건 좀 더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절차적인 요건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27년 최종 이제 합병까지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조정이 남아 있다. 네. 이제 재무 구조도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아시아나항공만 봤을 때 이렇게 아직까지 자생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길러지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를 계속적으로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합병 자체는 사실 1위와 2위의 합병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합병이다. 그러니까 승인받기가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절대 강자,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물론 티웨이가 요즘에 하고는 있지만 거의 유의한 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기는 거의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독과점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였던 그 상황이 이런 합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이클이 둔화되고 여러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이 합병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저희가 협상력, 바게이닝 파워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매의 눈을 뜨고 네. 이제 어떤 이런 그 수급이나 고려해서 그런 독과점 폐해를 없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주 입장에서는 이 경쟁 강도가 완화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것이 이제 자회사인 이제 저비용 항공사 이쪽도 영향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세 회사가 이제 합쳐지면서 LCC 간의 어떤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정비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항공우주사업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계열과 그렇지 않은 계열은 그런 어떤 정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그런 열 위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 이제 대한항공 계열의 포함이 된 이런 회사들은
그런 열의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이제 메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좋고 비행기 타는 고객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 뭐 그 정책 분명히 예. 당국이 그런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막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사실 더 문제는 항공기 자체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좀 괜찮나 싶은데 요즘에도 보면은 특히 유럽 노선 같은 경우 사실 합병 전이었을 때 네.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가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부와 정부의 간의 어떤 협약에 따라서 공급을 제한시켜 놓았던 그런 어떤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효과까지 겹쳐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완곡하게 우리 이사님 완곡하게 얘기하신 거고요. 저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방송에서나 기자들은 뭐 사실은 많이 내줬잖아요. 대한항공이 그죠? 합병 승인 받으려고 뭐 네네네. 슬롯이나 많이 내줬거든요. 그죠? 그런 영향이 있고 그 LCC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26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27년에 완전 통폐합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LCC는 그러면 원래 진에어가 있었고요.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3사도 결국 그럼 통합 일정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뭐 일정이 딱 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 예상을 하고 예측하는 있는 거군요. 것입니다. 네. 근데 알다시피 그 동안에 이제 절대 LCC에서 1위는 이제 제주항공이었고 네. 좀 작년에 좀 안타까운 그런 네. 사건 이후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2위 자리를 좀 놓고 그래도 진에어와 TA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3강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데이터만 봤을 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근데 진에어와 에어부산 그리고 이제 에어서울까지 같이 한 회사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격차를 두고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LCC 그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구조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적도 그렇고 이제 뭐 조금 어렵고 뭐 관세 얘기도 어려운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어쨌든 근무 시간이 우리가 점차 좀 줄어들고 뭐 주 5일에서 주 4일, 뭐 주 4.5일 뭐 이렇게 실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프로모션 이렇게 하면 항공주에 대한 얘기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주 4일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신입사원 때 이 주 5일제로 바뀌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를 복귀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분석했을 때는, 아마도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거다. 예. 얘기가 많았고요.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소위 이런 펜션 문화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2박 3일을 좀 쉽게 갔다 올 수 있게 되면서. 근데 이번 이제 주 4일제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주 5일제 효과로도 지금 이제 근거리 해외 여행 수요나 이런 수요는 많이 증가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주 4일제 조금 더 중장거리 수요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언제 현실화 될지. 그때는 이제 뭐 선진국들은 이미 주 5일제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하기 전부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요 선진국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로 뭐 이런 뭐 올해나 내년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근데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여객 수요에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파이가 그만큼 딱 커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행을 가는 데는 여행비가 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는다고 무조건 여행을 그만큼 비례해서 가진 않겠죠. 저는 믹스가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단거리 수요보다 중장거리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물론 전체 파이도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변화는 믹스의 변화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LCC 중에서도 좀 뭐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지 뭐 저희는 이제 한 7, 8시간 하와이까지도 혹은 오세아니아 지역, 대양주 지역까지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효과만 본다면.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휴가도 옛날보다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하면 그 이상도 저희는 네. 수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세 때문에 제한받으면서 내수주 쪽, 뭐 또 중국 기대감, 엔터 이런 쪽이 상당히 먼저 올렸고 최근 보면 면세주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그런 네네. 쪽에서는 항공주도 기대감은 좀 있는데 항공주에 대한 대체적인 전략과 선호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항공주 대표적으로 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주가도 변동성이 좀 있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하지만 안타까운 국면도 많은데 네. 제 경험을 봤을 때 지금은 분명히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주가에 충분히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고 네. 향후에 나타날 이제 장기전 효과 그리고 아까 제가 다운턴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운턴 사이클도 이제 이번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바닥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역발상 투자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을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겠습니다. 사실은 보는 분들이 아니 항공주 움직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면세점은 뭐 미리 움직였나요? 사실은 모멘텀이란 게 딱 이제 촉발이 되면 주가는 이제 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항공주에 어떤 요인들이 있냐를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환율 얘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님 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환율 관련해서도 여러 변동성, 그다음에 우리 원화가 다시 지금 약세로 또 올라요. 그죠? 이런 요인들 내일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항공주 이야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